안녕하세요, 브랜든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유언장이 없을 때 내 자산과 가족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배우자가 있으니까 내가 유언장이 없이 세상을 떠나도 재산은 당연히 배우자에게 전부 가겠죠. 또는 저희는 부부니까 괜찮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내 뜻이 아니라 법이 정해놓은 공식에 따라서 재산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가 재산 전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만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 규모의 재산이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BC주와 온타리오주 모두에서 배우자가 받는 몫은 전체의 약 60% 안팎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의 대부분이 지금 살고 계신 집 한 채라면 어떨까요? 남은 배우자는 자녀 몫에 해당하는 현금을 따로 마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BC주와 온타리오주를 기준으로 유언장 없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와 자녀가 실제로 얼마씩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여러분이 원하셨던 방향과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숫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법이 대신 결정합니다. 유효한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법은 그 공백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BC주에서는 WESA라는 법이 적용되고 온주에서는 SLRA라는 법이 적용됩니다. 두 번 모두 유언장 없는 사망, 즉 인테스테시 상황에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두 주의 공식이 다르고 결과도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BC주를 보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그 자녀들이 모두 현재 배우자의 자녀라면 배우자는 먼저 우선분 30만 달러와 가제 도구를 받습니다. 그 이후 남은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50대 50으로 나눠집니다. 자녀가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이 구조는 같습니다. 단 자녀 중 일부가 이전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라면 배우자의 우선분은 30만 달러가 아니라 15만 달러로 줄어듭니다. 나머지를 배우자와 자녀가 50대 50으로 나누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온주는 좀 다릅니다. 온주의 우선분은 35만 달러입니다. 다만 남은 금액을 나누는 방식이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가 1명이면 배우자는 우선분을 먼저 받고 자녀와 50대 50으로 나눕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배우자는 우선분에 더해 남은 금액의 3분의 1을 받고 자녀들은 나머지 3분의 1을 나눠 갖습니다. 같은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총 재산이 100만 달러이고 배우자와 2자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C주라면 배우자는 먼저 30만 달러를 받습니다. 그리고 남은 70만 달러 중 절반인 35만 달러를 추가로 받습니다. 결국 배우자는 총 65만 달러를 받고 2자녀는 나머지 35만 달러를 나눠 가져 각각 17만 5천 달러씩 받게 됩니다. 온타리오주라면 배우자는 먼저 35만 달러를 받습니다. 그리고 남은 65만 달러 중 3분의 1인 21만 6,700달러를 추가로 받습니다. 결국 배우자는 총 56만 6,700달러를 받고 2자녀는 나머지 약 43만 3,300달러를 나눠 각각 21만 6,700달러씩 받게 됩니다. 같은 가족이고 같은 100만 달러 자산입니다. 그런데 어느 주에 거주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재산 대부분이 살고 있는 집 한 채라면 이 공식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집의 일부, 지분이 법적으로 자녀들의 몫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배우자가 집을 계속 지키기 위해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주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특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고 계신 커플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BC주는 결혼과 같은 관계로 2년 이상 함께 거주했다면 상속과 관련해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하게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속 권리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온주는 다릅니다. 온주에서는 유언장 없이 사망했을 때 자동 상속권은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인정이 됩니다. 사실혼 파트너는 함께 산 기간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물론 남겨진 사실혼 파트너가 법원에 부양가족으로서 별도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동 권리가 아니라 별도의 법적 절차입니다. 그리고 결과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주에서는 사실혼 관계도 함께 지내고 계신 분이라면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유언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자산은 바로 움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을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또 하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 직후부터 재산이 실제로 분배되기 전까지의 공백 기간입니다.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그 누구도 자동으로 모든 자산을 관리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법원에 재산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많은 자산이 사실상 묶이게 됩니다. 은행계좌는 동결될 수 있고 투자계좌는 이체나 매매, 리밸런싱이 어려울 수도 있으며 부동산도 바로 매각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재산 구조라 하더라도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 개인 법인,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투자 계좌가 있다면 그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투자 자산이 큰 가정이라면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 상황이 크게 움직여도 권한 있는 사람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포트폴리오에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면 이 역할을 맡을 사람, 즉 유언 집행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 집행자는 유언장을 확인하고 수혜자들에게 알리고 프로베이스를 신청하고 채무를 정리하고 또 CRA 최종 세금 신고를 진행하고 세금 완납 확인을 받은 뒤에야 남은 재산을 분배합니다. 이 역할은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법적 책임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유언 집행자는 단순히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역할을 감당할 능력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언장과 별도로 움직이는 자산도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 포트폴리오와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비시주와 온주 모두 모든 자산이 유언장이나 상속 공식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수혜자가 지정된 자산입니다. RRSP, RRIF, TFSA, 생명보험과 같은 자산은 수혜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유산을 거치지 않고 지정된 사람에게 직접 넘어갑니다. 프로베이트 절차도 거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초기에 RRSP 수혜자를 지정해두고 이혼이나 재혼 이후에 한 번도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이 계좌에 50만 달러가 쌓여 있더라도 수혜자 지정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자산은 현재 유언장과의 내용과 다르게 오래전 지정된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투자 계좌와 보험의 수혜자 지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계획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나 개인 법인이 있다면 더 복잡해집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층위가 더 추가됩니다. 특히 개인 법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법인을 통해 투자 자산이나 사업체를 보유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개인 법인의 유일한 이사, 즉 솔 디렉터인 상태에서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임장은 사망과 동시에 효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유언 집행자가 법적 권한을 확보하고 새 이사가 공식적으로 선임되기 전까지는 법인을 대신해 행동할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공백은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법인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투자 결정을 내리거나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비시주와 온주 모두에서 활용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복수유언장, 즉 멀티플 윌스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베이시 필요한 자산은 1차 유언장에서 다루고 개인 법인 주식처럼 별도로 이전이 가능한 자산은 2차 유언장에서 다루는 방식입니다. 프로베이스 수수료는 비시주는 5만 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만 1.4%, 온주는 약 1.5% 수준입니다. 따라서 개인 법인 가치가 클수록 이 구조의 효과는 상당히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 달러 규모의 개인 법인이 있다면 제대로 설계된 2차 유언장을 통해 대략 2만 7천 달러에서 2만 9천 달러 수준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구조 자체는 법률과 세무 전문 영역입니다. 제 역할은 고객님의 법인 지분이 전체 자산과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함께 점검하고 이런 설계가 필요한 규모인지 판단하실 수 있도록 변호사와 회계사와의 논의를 조기에 연결해 드리는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유언장은 더욱 중요합니다. 부모님들께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 자녀입니다. 예를 들어 지훈 씨와 수진 씨 부부에게 7살, 4살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훈 씨가 유언장 없이 사망했고 가족이 살던 집은 공동명의라서
자동으로 수진 씨에게 넘어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지만 80만 달러 상당의 임대 부동산과 20만 달러 규모의 투자 계좌가 지은 씨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총 100만 달러의 단독 명의 자산이 상속 공식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BC주에 거주한다면 수진 씨는 총 65만 달러를 받습니다. 두 자녀는 나머지 35만 달러를 나눠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돈을 직접 관리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의 몫은 공공, 후견, 수탁기관을 통해 신탁 형태로 관리될 수 있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보수적으로 운용됩니다. 수진 씨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그 돈이 필요하더라도 매번 신청과 증빙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가족이 온주에 거주한다면 결과는 좀 다릅니다. 수진 씨는 약 56만 6,700달러를 받고 두 자녀는 약 43만 3,300달러를 나눠받게 됩니다. 자녀 한 명의 몫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법원에 예치되어 관리되고 자금 인출에는 별도의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BC주는 성년 기준이 만 19세이고 온주는 만 18세입니다. 즉 자녀가 성년이 되는 순간 남은 금액을 조건 없이 일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방식은 아닐 것입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이 부분을 훨씬 더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을 직접 지정할 수 있고 자녀 몫을 관리할 수탁자를 정할 수 있으며 자녀가 상속을 받을 나이와 방식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세나 19세에 한꺼번에 주는 대신 25세, 30세, 35세처럼 단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법이 정합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부모가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언장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서가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을 나중의 문제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산이 생기고 가족이 생기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생기는 순간부터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기본적인 자산 관리의 일부입니다. 진정한 자산 관리는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 모은 자산이 불필요한 법적 지연이나 세금, 가족 간 혼란 없이 내가 원했던 사람에게 제대로 이전되도록 준비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유언장, 수혜자 지정, 공동명의 구조, 법인 지분, 미성년 자녀를 위한 신탁 설계, 이 모든 것을 따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큰 자산관리 구조 안에서 함께 봐야 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가족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을까? 내 투자 계좌의 수혜자 지정은 최신 상태일까? 내가 없을 때 배우자와 자녀가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이 점검할 시점입니다. 필요하시다면 거주하시는 주의 변호사와 회계사 그리고 자산관리 전문가와 함께 현재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캐나다에서 자산을 지키고 은퇴와 상속 준비를 하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캐나다 투자 전략 브랜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